저는 오늘 제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올 뻔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가장 기가 막힌 일은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벌써 제 장례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큰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요양원 계약금이랑 장례식장 예약 이번 달 안에 끝내자. 어차피 시간 문제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팠지만 죽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 이미 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덕입니다. 1950년생. 전쟁 직후에 태어나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자랐습니다. 20살의 중매로 시집와서 50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무뚝뚝했습니다. 감정 표현이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세대의 미덕이었으니까요.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저는 단 하루도 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남편 퇴근 기다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론 부족했거든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꼭 대학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다 잘 됐습니다. 큰딸 민지는 대기업 과장, 둘째 딸 수진이는 공무원, 막내 아들 준호는 의사가 됐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며느리들과 사위는 스마트폰만 보고 손자, 손녀들은 저를 할머니가 아니라 시끄러운 노인네 정도로 대했습니다. 할머니 옛날 얘기 또 하시네.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모르시잖아요. 할머니 세대랑은 대화가 안 통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대 차이겠거니. 요즘 애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은 울었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험금이랑 퇴직금 얼마야? 진명이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 통장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자산이구나.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전화했습니다. 그것도 용건만 간단히. 엄마 건강해? 그래, 잘 먹어? 끊어. 저는 외로웠지만 괜찮은 척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니까. 각자 인생이 있으니까. 그러다 1년 전 제가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웃 김씨 할머니가 발견해서 119를 불러줬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경미한 뇌졸중 전조 증상. 아이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살면 안 되겠어? 우리가 모시고 살 형편도 안 되고. 요양원 알아볼게. 좋은 대로.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걸을 수도 있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단지 한 번 쓰러졌다는 이유만으로 요양원에 보내려는 겁니까? 애들아, 엄마는 괜찮아? 약만 잘 먹으면 돼.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엄마 고집 부리지 마. 만에 하나 또 쓰러지면 어떡해? 우리가 매일 엄마 보러 갈 수도 없잖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엄마 보러 갈 수도 없잖아. 그렇죠. 저는 이제 짐이구나. 바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 그렇게 저는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의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집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리고 그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요양원에서 차량 지원을 해줬지만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큰딸 민지가 왔습니다. 민지는 오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중요한 미팅 있었는데 빨리 끝내야 돼. 미안하다, 민지야. 엄마가 혼자 가도 되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됐어, 어쨌든 왔으니까 빨리 검사나 받자. 검사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민지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수진아? 나 지금 엄마 병원 검진 때문에 나와 있어. 둘째 딸 수진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검사는 다 끝났어? 근데 있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요양원비 한 달에 250만 원이야. 우리 셋이서 나눠도 한 명당 80만 원씩이잖아. 솔직히 부담 안 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게다가 엄마 통장에 남은 돈도 이제 얼마 없대. 작년에 아빠 보험금이랑 퇴직금 합쳐서 한 5천만 원 있었는데 요양원비 내고 병원비 내고 하다 보니까 빠지는 거 장난 아니야? 응응, 나도 그 생각했어. 엄마가 만약에 그러니까 오래 가시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있잖아,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엄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요양원에 계속 계시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집으로 모시자니 우리 중에 누가 모실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준호한테도 얘기했거든. 준호는 의사니까 엄마 상태 정확히 아니까. 근데 걔 말이 엄마 건강이 생각보다 안 좋대. 혈압도 불안정하고 당뇨도 조절 안 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약만 잘 드시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문제라는 거지. 준호 말로는 길어야 12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 장례식장 예약도 그렇고 엄마 명의로 된 집 처리도 그렇고. 응, 엄마 집. 아직 엄마 명의잖아. 그거 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상속세 문제 복잡해져. 그러니까 지금 슬슬 증여받는 방향으로 준비하자고. 맞아. 요양원 계약금이랑 장례식장 예약 이번 달 안에 끝내자. 어차피 시간 문제잖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제 자식들이 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짐이었나? 내 자식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후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자식들은 이미 저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이렇게 버려지는 것뿐인가?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만 보시오. 나중에 필요할 때 열어보시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니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봉투는 지금 제 요양원 방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제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오. 당신보다 먼저 가게 돼서 평생 고생만 시키고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해줬소. 하지만 알아주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도 알고 있소. 아이들은 아직 모를 거요. 엄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요. 그때까지 당신은 당신을 지키시오. 이 서류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소. 당신만 알고 계시오. 첫 번째, 우리 집. 명의는 겉으로는 공동 명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 단독 명의요. 아이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소. 두 번째, 내 퇴직금과 보험금. 아이들에게 5천만 원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공개한 거요. 나머지 2억은 당신 명의 비밀 계좌에 넣어뒀소. 통장과 도장은 이 서류와 함께 있소. 세 번째, 내가 몰래 모아둔 주식.
약 1억 5천 정도 될까요? 이것도 당신 명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장 하나 더 있소. 공식 유언장에는 아이들 이름도 넣었지만 이건 진짜 유언장이요. 모든 재산은 당신 것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오. 아이들이 당신을 잘 모신다면 당신이 나눠주시오. 하지만 만약 아이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평생 고생한 당신이니까. 사랑하오 여보.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김철수.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저를 지켜줄 장치를 만들어뒀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진명의 비밀계좌, 주식계좌 모두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총 재산 규모는 약 4억 가까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건 겨우 5천만 원, 나머지는 모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는 각성이었습니다. 나는 왜 계속 당하기만 했을까? 나는 왜 내 것을 지킬 생각을 안 했을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다시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셋 다 함께 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큰딸 민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비가 계속 부담이 돼서 그러는데 엄마 명의로 된 집 그거 우리한테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러면 거기서 전세 끼고 보증금으로 요양원비 충당할 수 있잖아. 둘째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요양원에 계실 거고 집도 비어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막내 준호도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건강 상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 제 젊음을, 건강을, 인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들, 그 아이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엄마. 뭐든 물어보세요. 너희는 엄마를 사랑하니?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대답해봐라. 엄마를 사랑하니, 안 하니? 민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엄마, 왜 이러세요? 그럼 엄마가 요양원에 있는 게 좋으니? 집에 있는 게 좋으니? 엄마, 그게 대답 못하겠니?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재산을 사랑하는 거구나. 엄마, 무슨 말씀을? 아니면 왜 엄마가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식장을 알아보니?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들으셨어요? 그래, 다 들었다. 병원 복도에서 민지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됐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희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제부터 엄마 말 들어라. 그리고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그게 뭔데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다. 진짜 유언장?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빠, 유언장은 이미 확인했잖아요. 너희가 본 건 일부다. 이게 진짜야?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엄마를 믿었다. 그래서 모든 걸 엄마 명의로 해뒀어. 무슨 소리예요? 집, 통장, 주식 다 엄마 명의다. 너희가 알고 있던 5천만 원? 그건 일부일 뿐이야. 실제로는 4억 가까이 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억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낸 요양원비는? 엄마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지. 근데 너희가 자발적으로 낸다고 해서 엄마는 그냥 받았어? 너희가 효도한다고 생각했거든. 엄마? 근데 알고 보니 너희는 효도가 아니라 빨리 엄마 재산 정리하려고 그런 거였구나.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었니? 장례식장 이야기? 집 증여가? 길어야 12년이라는 게?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사과는 필요 없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결정할 거다. 엄마, 그게 무슨? 첫째, 엄마는 요양원 나간다. 엄마 집으로 돌아간다. 엄마, 혼자서 어떻게? 엄마 돈으로 간병인 쓸 거다. 충분해. 둘째, 너희한테 재산 증여 같은 거 없다. 엄마가 죽을 때까지 엄마가 쓸 거야. 엄마. 셋째, 너희가 진짜 엄마를 사랑한다면 돈 바라지 말고 그냥 엄마 얼굴이나 보러 와라. 그것도 억지로 말고 진심으로.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니?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니? 엄마, 나가봐라. 엄마 혼자 있고 싶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말로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제 집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피아노 배우기, 여행, 책 읽기, 친구 만나기, 돈이 있으니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민지는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꽃을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저는 꽃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가 저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됐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네, 엄마. 민지가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봐줘서 화가 난 거야. 그냥 정리해야 할 짐처럼 부담스러운 존재처럼 대해서 죄송해요, 엄마. 엄마도 사람이야. 감정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기도 해. 근데 너희는 그걸 몰랐어? 이제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용서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 네, 엄마. 천천히 갈게요. 그날 이후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엄마를 대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서툴렀고 가끔은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엄마를 짐처럼 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건강은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 간병인 아주머니와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같이 요리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정말로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손자, 손녀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 드릴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어느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병원에서 우리 대화 듣고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속상했지. 엄마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야. 네? 그 일이 없었으면 엄마는 계속 참았을 거야. 계속 희생하고 계속 내 감정 숨기고 그러다가 정말로 쓸쓸하게 죽었겠지. 엄마? 근데 그 일 덕분에 엄마가 깨어났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희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그게 너희 잘못만은 아니야. 네? 엄마도 잘못했어. 너희한테 모든 걸 다 해주려고만 했지. 너희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엄마 자신을 너무 안 챙겼어. 나는 엄마니까 참아야지. 희생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했지.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도 엄마잖아? 네. 너도 자식 키우면서 힘들 거야. 그럴 때 나만 참지 마. 너 자신도 챙겨. 내 인생도 살아. 그래야 오래 행복해. 네, 엄마.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줘. 부모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부모도 사람이라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아니요. 건강해서? 그것도 아니요. 바로 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배웠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법을,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인생을 사는 법을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참는 게 아니라는 걸, 희생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가끔은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는 걸, 나도 소중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참고만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지금 당신 자신을 너무 안 챙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당신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